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해서 토끼 같은 자식들 낳고 사는 게 평생 꿈이었는데 그 꿈을 못 이루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혼을 하게 됐거든요. 다름이 아니라 기생충 같았던 시댁 식구들 인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우선 제 소개 짧게 해드리자면 저는 나이 앞에 3자를 달고 있지만 최근에서야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살 때 남들처럼 대학교를 다니다가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만뒀었거든요. 처음 1년은 정말 온 가족이 흩어져서 살 만큼 힘들고 배고팠습니다. 인생이 너무 안 풀린다 싶었는데 제가 투자 쪽으로 재능을 보이더라고요. 운 좋게도 남들보다 좀 이른 나이에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자본으로 현재는 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건물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물주라 해서 나태하게 일 안 하고 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세금 내는 것도 있고 오히려 젊었을 때 저는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어 악착같이 공부도 하고 사업도 운영했습니다. 제가 바쁘게 시간을 쪼개가서 공부하고 일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요. 바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였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제가 어릴 때보다 더 넉넉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첫 대학 졸업 못한 게 두고두고 한으로 남더라고요. 그건 제 컴플렉스 같은 거였어요. 나중에 제 아이에게는 비슷한 상황 겪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더 열심히 살았네요. 저는 늦은 나이지만 사업이 자리 잡히고 여유로워지자마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일하면서 늦가기 대학생으로 대학 다니는 거 쉬운 일 아니었지만 잠까지 줄이며 다녔어요. 워낙 욕심이 많아서 모든 걸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일도 공부도 결혼도 노력만 하면 다 성공하는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군요. 집이 하루아침에 망했던 것처럼 인생은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장은 얻었어도 결혼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혼녀가 됐는지 지금부터 파렴치한 제 시댁과 남편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남편이랑 결혼을 결정했을 때 저는 4학년이라 졸업을 1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맞선을 보다가 만났어요. 결혼을 하고 싶은 제가 선자리를 열심히 나가고 있었던 때였죠. 처음에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는 엄청 끌린다거나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은 다른 순서로 인생을 살고 있어서 그런지 남편은 처음부터 제게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의 호기심은 진한 호감이 되어 어느 순간부터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의 구애도 저도 마음이 싹 트더라고요. 저는 남편 정도면 평범해서 결혼하기에 괜찮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워낙 파란만장하게 살아서인지 평범함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알거든요. 그를 낮춰본 게 아니라 평범해서 오히려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땐 남편이 제가 건물주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혼자 자수성가한 건 알아도 모든 재산을 오픈하지 않았거든요. 시댁도 시부만 안 계실 뿐 평범한 집이었고 저희는 양가 허락까지 잘 받아서 결혼까지 별탈 없이 꼴이 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양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시모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더라고요. 사돈어른, 식사는 어떻게 입맛에 맞으세요? 한가족 되고 처음으로 같이 하는 식사라서 제가 엄청 알아보고 식당 예약했어요. 멀리서 오신 사돈어른 입맛에 꼭 맞았으면 좋겠네요. 뭐, 비싸니까 당연히 맛은 있네요. 그런데 이런 식당은 좀 부담스럽네요. 한 끼에 도대체 얼마야 이게? 그럼 오늘 제가 남해에서 왔으니까 식사는 사돈께서 계산하실 건가요? 남해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당연히 계산은 저희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예약한 식당이니까요. 그래요. 이제야 맘 편히 좀 먹겠네. 에휴, 그리고 이제야 말하지만요. 얘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수심이 깊었는지 모릅니다. 네? 아니, 우리 며느리 말이에요. 20대도 아니고 30대에 그 나이 먹고 대학 졸업장도 없는 거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요즘 세상에 대학 졸업 어렵지 않잖아요.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걱정도 되고, 처음에는 정말 결혼 허락 안 내켰거든요. 그나마 곧 졸업 앞두고 있다 해서 겨우이 결혼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기 넌 나한테 잘해야 한다. 네 신랑한테는 더더욱이 잘해야 하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저는 시모의 말에 표정 관리를 못하고 친정엄마께서도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친정아빠가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대학이라면 저희 딸도 원래는 20살 때 다녔었는데요. 못난 아비 만나서 가세 기울고 공부를 스스로 포기했었답니다. 그래도 자기 힘으로 늦게라도 대학 가서 공부하겠다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만 아니었다면 저희 딸도 남들처럼 졸업하고 평범한 삶을 살았겠죠. 저는 남편 없이도 우리 애들 뒷바라지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다 했습니다. 사돈네는 둘이나 되면서. 아무튼 저는 평생 아주 몸이 부서져라 일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제때 학교 보내고 대학 졸업까지 잘 시켰네요. 솔직한 말로 저는 우리 아들 이렇게 욕심 없이 결혼시킨 거 너무 아깝습니다. 꽤 괜찮은 집에서 선짜리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어머님, 더 이상 듣고 있기 거북해서 저는 나서서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결혼 다 시켜놓고 누가 아깝고 누가 모자라고를 따지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자 시모는 눈을 부라리며 제게 쏘아붙이더라고요. 예,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디 갑자기 소리를 빽 질러? 엄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해하시겠어요. 선짜리는 무슨 선짜리가 들어와요? 그리고 누구보다 이 결혼 원한 건 저예요. 그때 제 손을 가만히 잡더니 남편은 어머님께 반박하더라고요. 아들, 넌 좀 가만히 있어라. 오해가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는 거지 않니? 내가 내 아들 아깝다고 말도 못해. 그러니까 너는 보는 눈도 참, 어휴, 속 터져. 못난 부모 때문에 저희 딸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돈어른이 저희 딸 좀 예뻐해 주세요. 애가 아주 야무지고 착합니다. 모처럼 다 같이 모였는데 기분 좋게 식사 마무리하시죠. 네, 저도 그러고 싶네요. 근데 며느리 야무져서 사업하는 건 알겠는데요. 사업이라는 게 정말 언제 기울지 모르는 그런 위험 리스크라는 게 있잖아요. 내 아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안정적인 회사도 잘 다니고 있는데 며느리 걱정이 심히 됩니다. 엄마, 저 사람 다니는 대학이 내가 졸업한 학교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 이미 다 얘기 끝난 거잖아요. 오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제 진짜 그만하세요. 남편이 시모한테 역정을 내자 시모는 당황해서 저를 붙잡고 얘기했어요. 아들, 졸업장이 당장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색이 네가 말해봐. 안 그러니? 내가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이 네 콤플렉스니? 그럼 앞으로 내가 대학 얘기는 안 하마. 저는 시모의 심술을 더 이상 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큰 마음 먹고 시모에게 당당히 웃어주며 말했어요. 컴플렉스라뇨. 어머님이 아들 자랑스러운 것처럼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키워주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감사하고요. 30 초반에 자리 잡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미 자리를 잡고도 남았잖아요. 남들 대학 졸업장 딸 나이에 저는 제 건물 가졌으니까 더 큰 거 얻었다고 생각해요. 뭐? 건물? 어머,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설마 건물주냐? 아,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 봐요. 땡땡구에 저 건물 한 채 있어요. 솔직히 건물주에 사업까지 하는데 굳이 대학 졸업장까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욕심이 많아서요. 공부도 좀 더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면서 학교 다닌 거예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제게 미안해서 기가 죽은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고 딸 잘 컸으니까 당당하게 어깨 펴시라고
시모에게 건물주라 시원하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전과 달리 상냥하게 바뀌더군요. 시모는 제가 건물주라는 말 한마디에 저한테는 물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스스로가 을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날 밥값도 저희 부부와 친정 부모님의 만류에도 기분 좋아진 시모가 전부 냈어요. 어머, 내가 건물주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친장 얘기하지 그랬어. 어쩐지 눈빛이며 자태며 다르다 했어. 사돈어른, 날 야무지게 잘 키우셨네요. 아들, 넌 알고 있었어? 아이고, 너 결혼 정말 잘했다. 몰랐죠. 자기야, 역시 내 마누라 정말 대단하다. 내가 존경하는 거 알지? 난 처음부터 알았어. 자기가 보통 사람 아니란 걸. 시모의 태세 전환에 저는 많이 씁쓸했지만 역시 돈이 최고라 생각했습니다. 남편 역시 시모를 원망 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다 제가 건물주라는 걸 밝히니 엄청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빈정상할 법도 하신데 기분 나쁜 티도 안 내고 끝까지 식사 자리에서 젠틀함을 유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딸로서 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시모한테 한 방 날려준 것 같아서 저는 속이 엄청 시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차피 남해에 사는 시댁과는 자주 볼 일 없지 않냐고 이지라 하셨어요. 결혼 초반부터 마음에 담아두면 두고두고 저만 힘들다고요. 하지만 그날 시모의 무례한 말과 행동은 계속해서 다시 곱씹게 되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말야, 어머님 나 미워하시는 거 맞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랬으면 우리 엄마 밥값도 안 냈을걸? 아마 본인도 미안하셔서 계산하신 걸 거야. 그러니까 여보, 오늘 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엄마 대신 진짜 미안해. 남편은 무릎 꿇듯이 주저앉아 제게 엄청 사과를 했습니다. 시모가 갑자기 왜 심술을 부린 건지 본인도 모르겠다면서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랑 똑같은 말을 했어요. 명절 아니고서야 시모랑 자주 마주칠 일은 없을 테니까 제게 걱정 말라고 했죠. 여보, 내가 다 사과할게. 근데 앞으로는 명절 아니고서야 엄마랑 자주 마주칠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엄마가 워낙 힘들게 나랑 내 동생 키웠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엄마도 모르게 내 자랑을 심하게 하셔. 나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말이야. 진짜 웃기지? 잘난 거 쥐뿔도 없는 아들이지만 엄마한테는 엄청 자랑스러운 아들인가 봐. 당신 울어? 아, 갑자기 왜 울어?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니 제 남편은 위기를 항상 동정심 유발로 넘어갔던 것 같네요. 그날도 저는 갑자기 남편이 보인 눈물에 엄청 당황했습니다. 아마 그 눈물도 진심이 아니었겠죠. 그게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이었다는 걸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또 멍청하게 시모에 대해서 더 묻지 않고 남편을 보듬었습니다. 이혼 직전에 저는 마지막 학년이라 곧 학교도 졸업이고 아이를 슬슬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이 계획을 계속 미루더군요. 여보, 우리도 슬슬 아기 계획 세우자. 나 얼른 우리 애기 만나고 싶어. 애기? 갑자기 웬 애기?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 나이도 있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어. 에이, 뭐가 늦어. 난 아직은 안 가지고 싶은데. 왜? 아직은 난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애기 가지기 싫어. 신혼 좀 즐기자. 당신 결혼 전에는 내가 애 낳고 싶을 때 낳자며. 애기가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만날 준비를 해야지. 그리고 어머님도 말씀 안 하시지만 얼마나 손주 기다리고 계시겠어? 에? 우리 엄마는 손주는 필요 없다던데. 그냥 우리 둘이 좋아서 결혼한 거니까 애 안 낳아도 오케이래. 애 낳는다 해도 엄마는 우리 보고 신혼 충분히 즐기라 했어. 남편의 말을 들으니 시모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시모가 너무 고지식해서 아이 당장 낳으라고 재촉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저는 그런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간절히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거든요. 여보, 나 진짜 진지하게 아이 가지고 싶어. 알겠어. 그럼 일단 나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난 자기가 지금 뭐가 가장 걸리는지 궁금해. 자기가 애기들 싫어하는 것도 아니잖아. 나랑 어디 놀러 가면 나만큼이나 애기들 만나면 귀여워했잖아. 근데 자기 막상 우리 애기 낳자고 말하니까 계속 뒷걸음쳐서 무슨 이유에서 그러는지 궁금해. 나한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거야?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남편이 아빠가 될 마음의 준비가 아직은 안 됐구나. 시간을 줘야겠다만 생각했어요. 알겠어. 당신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마. 그 대신 나 올해는 못 기다려. 알았지?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뒤로 남편과 제가 막 싸운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관계가 좀 서먹해지더군요. 그런데 자주 안 마주칠 거라던 시모가 얼마 안 가 또 남해에서 서울에 왔어요. 그땐 시누이 손을 꼭 붙잡고 왔더라고요. 갑자기 저희 신혼집에 나타난 시모는 다짜고짜 한 달만 신세를 지자 하더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뻔뻔하게도 제게 대놓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물론 시모와 신우는 나중엔 자식들의 시커먼 속내를 숨길 마음도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민경이가 이젠 서울에서 일하고 싶대. 갑자기 면접 일정이 수두룩하게 잡혔는데 이 넓은 서울에 당장 갈 곳이 있어야 말이야. 그래서 급하게 너희 집으로 왔다. 괜찮지? 서울에 갈 곳이 왜 없어요, 어머님. 호텔도 그렇고 단기로 몸만 와서 지낼 수 있게 잘 돼 있는 방들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아가, 이렇게 낯선 서울에 따뜻한 오빠 집이 있는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해? 늙은 내가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 부탁 좀 하자, 응? 새언니, 미안해요. 저 딱 한 달만 신세 질게요. 네? 신세는 무슨, 내 아들 집이기도 한데 신세 졌다고 표현할 필요까지는 없지. 그렇지 새아가? 으이그 걱정 마라. 난 일이 있어서 집 가봐야 해. 네 시누이만 한 달 잘 부탁한다. 그 정도는 가족끼리 해줄 수 있잖아. 여보, 나도 부탁할게. 내 동생 한 달만 딱 봐주면 안 돼? 속으로는 이미 수십 번 거절했는데 3명이나 동시에 제게 애원을 하니까 거절이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짐 가득 챙겨온 시누이를 쫓아내는 그림도 이상해서 저는 한 번은 참았습니다.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일 때문이라 하니 놀러 온 것도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받아줬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시모에게 왜 갑자기 왔냐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놀라지도 않고요. 남편은 자기 동생이니까 불편함 없으니 지금 이 상황이 저만 황당하나 싶었어요. 여보, 혹시 아가씨랑 어머님 오늘 우리 집에 올 거 알고 있었어? 어? 그렇잖아. 갑자기 오셨는데 왜 놀라는 기색이 하나도 없어? 나만 놀란 거야? 그게 사실은 난 미리 엄마한테 들었지. 나한테 상의할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애기 문제로 한참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그 얘기 꺼내봤자 좋을 거 없겠다 싶었어. 나도 눈치 보다가 말 못한 거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단 이번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한 번은 참고 넘어갈게.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일은 나랑 먼저 상의해줘. 응? 알겠어. 자기 말 꼭 명심할게. 저는 그렇게 남편이 사정사정하고 시모가 하도 부탁해서 오케이 한 건데요. 호의를 호구로 받아들이는 시모와 남편 그리고 시누이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아가씨, 식사하세요. 새언니, 오늘 메뉴는 뭐예요? 아, 또 미역국이에요. 미역국을 한 솥 끓여놔서요. 나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거 땡기는데. 새언니, 다른 건 없어요? 제육은 좀 매콤하니까 일단 앉아서 먹어봐요. 오빠, 나 매운 떡볶이랑 국물 닭발 땡기는데. 오빠는? 시키면 먹을 거지? 콜?
나도 오늘 점심에 느끼한 걸 먹었더니 매운 게 땡기네. 그럼 시킨다. 채연이도 시키면 먹을 거죠? 그럼, 뭐 그렇게 할게. 신우이는 며칠 같이 지내자 제게 반찬 투정을 심하게 했어요. 툭 하면 배달시켜 먹자면서 저희 남편을 꼬드기더군요. 실컷 밥을 다 차려놨는데 몇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저도 뚜껑 열리더군요. 제가 찬바람 쌩쌩 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신우와 눈치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남매가 더 얄미운 건요. 배달을 꼭 현금으로 주문해서 음식 계산을 요리조리 피하고 애꿎은 제가 계산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우이와 남편의 패턴을 파악하고 제 지갑은 안전히 사수했습니다. 채연이,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혹시 배달되면 음식 좀 받아주세요. 오빠한테 부탁해요. 네? 내가 받을게. 신우이는 화장실에 가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때 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르자 남편은 어김없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현금 계산으로 했는데 내가 현금이 없네. 자기 현금 있어? 카드로 해. 기사님 단말기 없는 것 같은데 자기 지갑에 현금 없어? 평소라면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현금을 줬을 텐데 그게 몇 번 반복되어서 저도 방어를 잘했답니다. 현금 없으면 입금을 해드려. 그래. 그럼 되겠네. 남편은 뭔가 불편한 얼굴로 배달 음식을 받았고 신우는 해맑게 화장실에서 뛰쳐나왔어요. 왔어? 와, 맛있겠다. 넌 배달 올 때마다 배가 아파? 뭐가? 돈 반띵해서 보내라. 뭐? 채연이가 계산한 거 아니야? 내가 계산했거든? 집밥 먹으면 되는데 굳이 배달을 시켜서 돈 쓰게 만들어. 오빠도 먹고 싶다고 했었잖아. 신우한테 괜히 화풀이하는 남편을 보고 속으로 좀 웃겼어요. 그동안 제 돈은 써도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 자기 돈 나가니 신우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신우가 너무 괘씸해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식사도 안 챙겼습니다. 채연이, 오늘 메뉴는 뭐예요? 김치볶음밥 간단하게 했어요. 우와, 맛있겠다. 냄새 엄청 좋아요. 네, 근데 양이 왜 이렇게 적어요? 제 것만 했으니까요. 뭐야, 여보, 내 밥은? 당신이랑 아가씨는 요새 저녁마다 배달 음식 먹길래 나 먹을 것만 했어. 채연이, 매일 물어보다가 오늘은 물어보지도 않고 나도 오늘은 집밥 땡겼거든요. 어이, 진짜야? 어쩔 수 없지. 대충 있는 걸로라도 먹을게. 내가 차려 먹으라고? 난 김치볶음밥 먹어야 하는데. 알았어, 먹어. 근데 김치볶음밥 1인분보다 많아 보이는데. 채연이, 저랑 좀 나눠 먹으면 안 돼요? 아가씨, 제가 점심을 조금 먹어서 지금 배가 엄청 고파요. 오빠랑 같이 요리해서 먹어요. 아참, 여보, 밥 없으니까 새로 해서 먹어야 해. 그렇게 일부러 저는 남편 놈과 신우이의 밥을 챙기지 않고 저녁마다 제 밥만 챙겨 먹었어요. 제가 몇 번 그러자 신우이는 삐진 건지 친구 집에서 지낸다며 짐 싸서 나가더군요. 저는 진작 이렇게 할 걸 후회했습니다. 채연이,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정말 너무해요. 밥 가지고 치사하게. 뭐가요? 매번 저녁마다 밥 차려줘도 안 먹은 건 오빠랑 아가씨잖아요. 몰라요. 나 당분간 친구 집에서 지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우리 엄마가 알아도 괜찮죠? 네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몇 번 배달 음식 먹었다고 먹는 거 가지고 유치하게. 투덜거리지 마. 당신이 애야? 저녁 준비한 사람 무한하게 매번 차려놓으면 안 먹는다고 배달 음식 주문한 게 누군데? 게다가 음식 계산도 내가 하게 만들었잖아. 너도 친구 집에서 지내고 싶으면 나가. 당장 나가라고. 저는 속에 천불이 나서 처음으로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며 나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서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생각이 짧았어. 됐고, 앞으로 저녁 지금처럼 각자 먹는 거야. 나한테 차려달라 하지 마. 여보,
뭐? 평생 그럴 건 아니지? 당분간만이지. 몰라. 생각해 볼 거야. 알겠어. 남편은 그 뒤로 제가 먹을 저녁까지 혼자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화해는 하고 싶었나 봐요. 아직 남편 꼴도 보기 싫었지만 음식이 무슨 죄가 있겠냐며 저는 조용히 식사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눈치만 보느라 한동안 제게 말을 못 걸었어요. 그런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다고 열불 터지는 제게 시모까지 나서서 기름을 마구 붓더라고요. 시모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저는 시누이 쫓아냈다고 한마디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건 모르는지 다른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아가, 내가 긴히 할 말이 있는데.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이게 참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남해에 있으니까 이렇게 전화로 얘기하는 점 이해해다오. 너희 시누이 말이다. 생활비가 많이 부족한가 봐. 아가, 네가 내 딸 생활비 좀 챙겨줄래? 네? 서울 물가가 너무 무섭구나. 내가 챙겨준다고 챙겨줬는데 글쎄 돈이 턱없이 부족한가 봐. 더도 말고 딱 1년만 도와다오. 걔가 서울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야. 응? 너 주머니 넉넉한데 이럴 때 시댁도 돕고 하면 좋잖니? 싫어요, 어머님. 제가 아가씨한테 집도 제공했는데 생활비까지 대주라고요? 그리고 아가씨가 배달 음식 엄청 좋아해요. 매 끼니 배달 주문하니까 당연히 생활비가 모자라죠. 뭐? 싫다고? 네. 너 아무리 네가 돈 많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서 냉정하게 이 시애미한테 거절을 하냐? 너 친정 동생이었어도 네가 그렇게 했을까? 시댁 식구는 식구도 아니냐? 아니요. 저는 친정 동생이었으면 더 심하게 거절하고 아가씨 혼냈을 거예요. 부모 도움 없이 언니 도움 없이 네 앞가림 네가 알아서 하라고요. 말 다 했냐? 어머님, 저 일하는 중이라서 일단 전화 먼저 끊을게요. 돈이 진짜 필요하면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저는 억지 부리는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 남편이 엄청 노려보더군요. 나랑 내 동생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엄마한테까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엄마 말씀하시는데 그냥 끊어버렸다며. 이미 얘기 다 끝났는데 어머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하시고 난 미팅 가야 하니까 끊었지. 친정 부모님이었어도 그랬을까? 아, 자기랑 어머님 진짜 웃긴다. 왜 계속 친정이랑 시댁을 비교해? 생활비 보태주는 거 당신한테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잖아. 근데 생각도 안 해보고 자르냔 말이야.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그 말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민하셨겠어? 어른 무안하게 정말. 그렇게 애틋하면 생활비 당신이 챙겨주면 되겠네. 왜 나한테 난리야? 아, 그러지 말고 당신이 좀 도와주라. 아, 내가 차용증 쓰고 빌려줄 수는 있어. 근데 조건 없이 보태주지는 못하겠다. 뭐? 차용증? 당신 말 다 했어? 제가 돈 문제에 선을 단호하게 긋자 남편은 제게 너무 서운하다고 울었어요. 내가 아가씨 뭘 믿고 돈을 빌려주겠어. 아가씨 지금 일을 구하긴 했대? 당신 정말 사람 서운하게 한다. 당신 울어? 지금 이 상황에 눈물이 나와? 당신 말야 모든 걸 눈물로 해결하려 하지 마. 왜 자기 다 큰 동생 용돈을 나한테 달라고 해? 나 시댁 뒷바라지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고 우리 둘 부부로 새로운 삶 꾸리고 싶어서 결혼한 거야. 근데 왜 자꾸 나 결혼한 거 후회하게 만드니? 제발 이러지 말자. 나야말로 당신이랑 결혼한 거 제발 후회하게 만들지 말아줘. 당신 돈 많아서 내가 얼마나 안심했는데 건물도 있고 사업도 잘 되는데 아니 이런 것 좀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시댁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애 낳아서 잘 키우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나 시댁이랑 당신 전용 ATM기 아니라고. 돈 달라는 말이 당신이랑 어머님한테는 뭐가 그렇게 쉽니?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용돈 안 받으셔. 그리고
당신도 멀쩡이라고 있잖아. 왜 당신이 동생 생활비 보태줄 생각 안 해? 제가 절대 돈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못 박자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딱 1년만 도와줘. 여보, 제발 부탁이야. 나 사실 백수야.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진작 도왔지. 뭐, 당신이 백수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은 평소에 일이 힘들다며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긴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저와 상의도 없이 일을 덜컥 그만둘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매일 출근하는 척 어디로 가서 시간을 보낸 건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당신 언제 회사 그만뒀어? 몇 달 됐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니 뭘 믿고 이렇게 대책 없이 회사 관둔 거야? 당신 사업도 하고 있고 건물도 월세 매달 받으니까 우리 당장 굶을 일은 없잖아. 그래서 당신 믿고 그만뒀지. 회사 다니는데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 똑같은 일상에 너무 지치더라. 안 그래도 스트레스 쌓였는데 부장이 그날따라 나 붙잡고 한마디 하는 거야. 그래서 홧김에 충동적으로 사직서 냈어. 남편은 제 재산만 믿고 겁없이 그동안 근속하던 회사를 그만둔 거였어요. 당신 그동안 나 열심히 산 거 알잖아. 이제 나도 돈 많은 마누라 덕 좀 보자. 그리고 당신이 너무 시댁이랑 친정 구분하지 말았으면 해. 우리 가족들도 말이야,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꽃길 걷게 해주고 싶어. 나한테 동생이랑 엄마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이 따위는 안 낳고 싶던 거야. 뭐?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철없는 남편은 백수인 주제에 또 자기는 동생이랑 엄마가 중요하다며 아이 따위는 안 낳고 싶다고 선언하더군요. 애 낳으면 우리 시간도 돈도 모두 아이한테 포커스가 다 맞춰지니까 우리 가족들 못 챙기게 되잖아. 그건 절대 안 되지. 여보, 내가 장인 장모님한테도 잘할게. 이번 한 번만 나 좀 도와줘. 나 회사 생활 이제 진짜 지긋지긋하다고. 내가 살림도 하고 당신한테 잘할게, 응? 그리고 이 기회에 당신 사업도 내가 배워서 나중에 옆에서 일 도와줄게. 살림? 라면도 내가 끓여줘야 먹던 네가 살림? 웃겨 죽겠네. 그러니까 너 다시 회사를 다닐 마음이 없다는 거지? 내 사업을 내가 널 뭘 믿고 너한테 뭐하러 가르쳐 주겠어. 이제 우리 이혼할 건데. 저는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게 밥주걱뿐이라 그걸 쥐고 남편 놈 따귀를 야무지게 날렸습니다. 아프잖아. 이혼이라니. 난 절대 당신이랑 못 헤어져. 아프라고 때린 거야. 너 맞아도 정신 못 차리겠지? 당장 나가? 못 헤어지긴 개뿔. 내가 비싼 변호사들 써서라도 너 같은 놈이랑 징글징글한 시댁이랑 전부 인연 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저는 남편 놈을 쫓아내자마자 고민할 것도 없이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당장 빠르게 남편 놈 짐을 옮길 수 있는 곳을 찾아냈어요. 백수 남편 놈과 시누이 남아있던 짐들 모조리 싸서 남의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돈은 좀 많이 들었지만 돈을 쓴 만큼 제 속은 많이 후련하더군요.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 배포도 크고 한 번 아니면 바로 결정하는 편입니다. 쫓아낸 남편한테는 바로 이혼 사유를 전달하며 변호사 만났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뒤로는 변호사 통해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아차 싶은지 집에 찾아와 아주 빌빌기면서 사과하더군요. 제 돈 믿고 배째라 시기던 그 동태 눈깔은 깜짝 놀랐는지 그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듯 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는 자기 돈 탐 안 낼게. 그러니까 이혼은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나 회사도 다시 다닐게. 그럼 당연히 회사 다녀야지. 백수의 이혼남을 누가 좋아하겠어? 새 출발하려면 열심히 살아. 나 시간 허비하는 거 딱 질색인 거 알지?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 앞으로는 이렇게 힘들게 찾아오지 말고 변호사랑 전화로 얘기해. 알았지?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그럼 내 짐이라도 좀 줘.
몇 개 남겨두길 잘했네. 이렇게 찾아올 것 같아서 네 캐리어는 남겨뒀어. 잠시만, 캐리어 달랑 하나가 끝이야? 내 나머지 짐은? 당신 짐? 그건 나중에 따로 연락 올 거야. 근데 미안한데 나 5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수중에 5만 원도 없는 게 말이 돼? 미안. 저는 지갑에서 5만 원권을 빼주려다 10,000원 2장을 꺼내 내밀었어요. 남편은 2만 원 받고 입맛을 다시다가 캐리어 끌고 터덜터덜 가더라고요. 얼마나 찌질하고 없어 보이는지, 제가 왜 저런 인간이랑 결혼했는지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집 명의가 제 앞으로 되어 있다 보니 남편은 의외로 순순히 물러나더군요. 시댁에는 따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시모에게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짐이 벌써 도착할 리가 없을 테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었나 싶어서 시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모가 잠시 집 밑에 내려와 보라고 해서 남편 보내는 것만큼 쉽지는 않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갔더니 시모만 있는 게 아니었죠.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이삿짐 트럭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가 보낸 그 이삿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못 보던 짐들이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뭐긴 뭐야, 내 짐이지. 아직 못 들었냐? 네? 뭘요? 새언니, 오랜만이에요. 어쩜 그러고 한 번을 연락 안 해서 섭섭해서 죽는 줄 알았잖아요. 뭐, 덕분에 나 좋은 일 많이 생겼지만요. 아이고, 답답해라. 나 너네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아직 내 아들한테 못 들었니? 나는 여기서 너희랑 살고 네 시누이는 오피스텔 계약해줬어. 정말 큰 마음 먹고 내가 남의 집 팔아서 서울까지 올라온 거야. 서울 집값이 비싸도 너무 비싸지 않니? 뭐 투룸이나 되면 내가 얘랑 살겠는데 그 돈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해서 그냥 얘 결혼 전까지 쓰라고 오피스텔 원룸 하나 계약해줬어. 난 뭐 이제 너네랑 같이 살면 되니까. 넌 복 받은 거야. 이제 오늘부터 시애미가 해주는 밥상 얻어먹을 수 있잖아. 일단 나중에 회포는 풀고 지금은 이삿짐 트럭 기다리니까 얼른 들어가자. 아니 시모는 시누이 월세도 아니고 매매로 서울의 오피스텔 코딱지만한 원룸 3억짜리를 덜컥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의 무모함은 시모랑 닮은 거였나 봐요. 시누이는 들어보니까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요. 정규직도 아닌데다 서울에서 겨우 알바하면서 자기 엄마 꼬드겨 오피스텔을 계약한 거였어요. 정신없어. 우리 빨리 끝내고 가전제품 보러 가요. 새언니, 오피스텔에 세탁기랑 냉장고는 있어요. 근데 침대는 새로 사야 할 것 같은데. 사올 온 기념으로 새언니가 해줄 거죠? 남편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가씨도 어쩜 온 가족이 김칫국 마시는데 일가견이 있나 보네요.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다들 돌아가 주세요. 제가 진입하려는 이삿짐 트럭을 막자 시모와 시누이는 어리둥절해했죠. 저는 남해에 있는 시댁집 팔아서 홀라당 시누이한테 투자하고 본인은 아들네 부부랑 같이 살겠다는 시모에게 아주 단단히 일러줬습니다. 당신 아들이랑 이제 이혼하겠다고요? 어머님이야말로 못 들으셨어요?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제 지분이 커서 제가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돌아가 주세요. 뭐?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미리미리 연락하시면 좋잖아요. 어쩌시려고 이렇게 무모하세요? 이혼은 무슨 내 허락 없이 절대 안 돼. 어머님 허락이 왜 필요해요? 결혼은 허락받았으면서 이혼은 허락 없이 하겠다? 정말 너 웃기구나. 어머님이 더 웃겨요. 어떻게 며느리랑 상의도 없이 얹혀 살 생각부터 하세요? 시끄럽다. 아니 당장 나보고 이 많은 짐을 들고 어디를 가란 말이야. 너 귀가 먹었냐? 나 남의 집은 팔았다니까. 내 아들 어딨냐? 내 아들 불러와. 어머님, 저 귀 안 먹었어요. 어머님이야말로 방금 못 들으셨어요? 저희 이혼한다고요. 어머님 아들 여기 없어요.
말도 없이 회사 관둬서 제가 쫓아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 구했다면서요? 거기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가씨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알바가 아니라 일을 구해요. 좁아터진 원룸 오피스텔에서 어머님이랑 오빠랑 셋이 어떻게 살려고요? 새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혼자 살 오피스텔이라고요. 절대 안 돼. 엄마 여기 눌러붙어. 이삿짐 센터는 곤란한 얼굴로 어떻게 하냐고 묻고 저는 나 몰라라 했어요. 정말 제 일이 아니니까요. 그러자 시모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끝까지 밀고 들어오려 했습니다. 이 몹쓸 거사, 책임져라. 내 인생 책임지란 말이다. 너만 믿고 내가 남의 집을 팔았어. 제가 어머님한테 집 팔라고 부추겼나요? 아가씨가 보나마나 그랬겠죠. 전 이제 남남인데 저보고 어쩌라고요. 알아서들 살 길 찾으세요. 어머님 딸 때문에 어머님이 직접 판 집을 왜 저한테 책임지래요? 집값이 3억이야. 난 네가 그 돈 내놓기 전까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아, 이 집안은 툭 하면 나보고 돈 달라네.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애도 낳기 싫대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근데 자기는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잘 먹고 잘 살고 싶대요. 근데 제 돈으로 그러고 싶다 해서 이혼하자 했어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저 이 집에 봉사나 기부 같은 거 하러 시집 온 거 아니에요. 시모는 개거품 물며 3억 내놓으라 하고 저는 시모에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콧김을 뿜으며 저를 노려보는 시누이를 비웃어줬습니다. 아가씨,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요. 무슨 생각으로 3억짜리 오피스텔을. 참나,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어디 욕심 부려서 엄마 전 재산을 건드려요? 난 새언니만 믿었죠. 새언니 돈 많잖아요. 누가 이혼할 줄 알았다? 저는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는 두 사람 때문에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한 차례 더 소란스럽더니 시모와 시누이는 체념하고 돌아간 듯 했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하던 시댁 식구들은 그 뒤로도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왔어요. 남편 놈이랑 연락이 닿았는지 셋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단체로 찾아오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짜증나도 절대 틈을 안 보여줬어요. 제가 받아주니까 자꾸 돈이라도 달라고 매달려서 접근 금지 신청도 했어요. 귀책 사유는 분명하게 남편한테 있어서 저는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챙겼습니다. 제게 위자료도 줘야 하고 돈이 없으니 전 남편 놈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만둔 회사에 다시 애걸복걸하며 복직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회사에 자리가 남아있던 걸 다행이라 생각해야죠. 대신 전 남편은 연봉이 대폭 삭감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이라도 해서 정신 차리게 된 걸 저에게 감사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비좁은 원룸에서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 셋이 같이 생활하면서 부디 돈의 소중함을 좀 깨닫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돈 많은 거 애초에 계속 숨길 걸 그랬나 잠시 후회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처음부터 재산을 공개하길 잘했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제 아이 낳고 똑같이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저는 아무래도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남편과 시댁한테 끌려다녔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결혼했다지만 며느리는 남입니다. 남의 돈 함부로 욕심내고 탐내다가는 제 전 시댁 식구들처럼 큰 코 다쳐요. 더 이상 제 주변에는 그런 어리석은 시댁과 남편감 없기를 바라네요. 그럼 여러분, 제 긴 사연 함께 들어주시고 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사람 경계하며 돈 조심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접어든 여성이랍니다. 제가 20대 말에서 30대 초에 겪은 황당한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용기를 냈어요. 어느 날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 사장님이 저를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고
마트 사장님은 저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도 계속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만나면 맛있는 밥도 사주셨고, 저는 가게에 일손이 빌 때마다 가서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저를 마치 딸같이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또 맛있는 것을 사주시겠다며 저를 부르셨죠. 그런데 이번엔 좀 의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혜정 씨를 좋게 본 사람이 소개를 시켜달라고 어찌나 조르는지 원. 소개요? 무슨 일자리인가요? 일자리가 아니라 소개팅을 시켜달라는 거야. 그런데 이 집이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사업을 하는데 꽤 잘 되나 봐. 그 집으로 시집가면 아마 혜정 씨 팔자 필걸?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의아했답니다. 저는 시골 출신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좀 따볼까 하고 준비 중에 있었거든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유하게 잘 사는 집에서 며느리감으로 찍을 만한 사람은 절대 아니었죠. 그런데 그 아들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그저 얌전하게 살림하고 아이 낳아 키울 현모양처감을 원한다죠. 그러다가 사장님 마트에서 저를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어 사장님께 다리를 놔달라고 부탁한 거죠.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일반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경치도 풍광도 마치 외국 예쁜 도시 같은 방배동에 있는 큰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 역시 굳이 결혼 생활과 직장을 병행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기에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만나나 보자 싶었죠. 안녕하세요. 혜정 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굳이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서 아마 사장님이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첫 마디를 떼는데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하더라고요. 인상을 보니 부잣집 아들답게 아주 귀티나는 인상이었어요. 남자 피부가 어찌나 하얀지 여자 피부 같더군요. 얼핏 보기에도 밖으로 나다니지 않고 사무실에만 있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아무튼 첫인상이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죠. 3번 정도 만났을 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편했는지 먼저 만났던 여자와의 연애담까지 들려주는 거였어요. 남들이 보면 잘 나간다고 할 만한 커리어우먼이었는데 어떻게든 자기 주장을 관철시켜야 속이 풀리는 성격이었대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성격과는 반대의 성격을 가진 것 같았어요. 먹는 것이든 만나는 장소든 굳이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더 만나보았지만 뭐든지 저를 먼저 배려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자한테 자상한 남자였어요. 만난 지 6개월 정도가 되었을 쯤에 생각보다는 좀 이른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하긴 그 사람이나 저나 홍기가 꽉 찬 나이였죠. 우리 집에서도 제 결혼에 대한 걱정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그 사람 집안에서도 빨리 며느리를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상견례 날짜를 잡았죠. 다행히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잘 끝났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위해서 우리 엄마와 그 사람의 어머니가 만나면서 결혼 준비가 조금 삐끗하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예단 때문이었어요. 예비시댁은 아버지 쪽으로 형제가 3분이시고 어머니 쪽으로 5남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아버지 쪽이나 어머니 쪽이 모두 좀 사시는 집안들이라서 결혼할 때 예단들이 좀 크게 오고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받았으니 갚아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샤넬이니 구찌니 하는 브랜드 이름이 왔다 갔다 했고 심지어 아버지 형제 되시는 분들께는 명품 로고가 붙은 양복 한 벌씩은 모두 해드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밖에도 요구가 많았죠. 우리 집도 사실 시골에서 그렇게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런 예단을 모두 갖춰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가 일단 소강 상태에 들어갔어요. 뭐야, 집안 형편 안 본다면서. 그런데 이렇게 예단을 크게 해오라고 하시니 이건 나를 며느리로 맞이하기 싫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그게 아니라 엄마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신 거라고 하시더라고. 받은 것이 있으니 돌려줘야 할 텐데 어떡하나 하고 말이야. 이건 자기가 이해를 좀 해줘. 그 대신 우리 살 집값은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했어. 예비 남편을 통해서 그 정도 예단 준비는 우리 형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몇 번을 전했는데도 남편의 어머니가 그 예단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우리 집 형편상 나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어. 부모님 사시는 집 팔아서 예단 준비를 할 수는 없잖아.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을 이야기가 돌고 돌다가 예비 시집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받은 것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돌려줄 수밖에 없으니 예단은 시댁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 돈을 그런데 우리 신혼 살림 집값에서 좀 많이 충당하시겠다는 거였죠. 말하자면 예단비와 집값을 퉁치자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어차피 집도 넓고 하니 집에 들어와 살라는 것이었죠. 시집살이요? 그건 정말 싫더라고요. 요즘 누가 시집살이를 하나요? 그리고 요즘 경향은 시부모가 오히려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 것을 기피한다고 하잖아요. 며느리 시집살이라는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더구나 이 시집살이 제안에 제 발목을 잡는 원인이 또 하나 있었답니다. 바로 예비 남편의 누나가 되는 손이 시누이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였죠. 시부모님만 계셔도 힘든 판국에 손위 시누이의 남편까지 한 집에 살고 있다니 이 결혼은 정말 아니다 싶었답니다. 자기야, 우리가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것 같아. 나는 부모님 모시는 것도 자신이 없지만 시누이하고 한 집에 사는 건 정말 자신 없어. 그러니 우리 그냥 이쯤에서 결혼 얘기 접자. 예비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반짝이는 게 보였죠. 그리고 그 반짝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천장을 바라보기도 하는 거였어요. 제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 연애 한번 못 해봤겠어요. 결혼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지만 헤어지던 순간에도 남자의 눈물은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동안 시집의 예단에 대한 고집과 그럴 여유가 없다는 저 사이에 끼어서 이 사람이 중간에 죽어났겠구나 싶었죠. 모든 걸 다 떠나서 내 마음을 좀 생각해줘. 그리고 우리 누나는 조금 있으면 나갈 사람이야. 길게 같이 살 생각 아니고 지금 매형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잠시만 우리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것이 남자라고 하더니 제 경우는 남자의 눈물 몇 방울에 마음이 약해진 케이스였어요. 생각만 해도 싫은 시누이까지 같이 사는 시집살이였지만 잠시라고 하니 일단 이 사람을 믿어보자는 쪽으로 마음이 조금씩 기울었답니다. 이렇게 얘기가 풀리면서 결혼 준비는 다시 활기를 띠었어요. 신혼여행도 해외로 열흘이나 보내주더군요. 시누이까지 있는 시집에 들어와 살기로 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뜻에서 보내주는 것이라고 했다죠. 그렇게 달콤한 허니문이 끝나고 신혼 살림에 들어갔죠. 물론 결혼 전에도 인사차 간 적이 있었지만 시집을 가서 집을 여기저기 돌아보니 그냥 휙 보았을 때보다 훨씬 넓더군요. 거기다 마당까지 넓어서 이 집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부모가 기거하는 안방을 잠시 들여다보니 작지 않은 사무실만큼 넓더군요. 일단 음식 마련하는 일만 해도 큰일이었어요. 모두 6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일이었죠. 신혼여행이 끝나고 인사를 받겠다고 거실에 앉아있는 시부모와 시누이 내외를 보자 한숨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다음 날부터 부엌살림에 대해 우선 배우기 시작했죠. 지금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같이 밥을 해먹고 살고 있었는데 이전에는 가정부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처음엔 괜찮더니 날이 갈수록 해이해져서 내보냈다죠. 시누이는 아주 익숙한 솜씨로 제게 시범을 보였답니다. 그런데 저는 시누이가 제게 부엌살림의 시범을 보이는 동안 정말 적지 않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식구는 6 식구인데 이 정도 양은 7, 8인분은 훨씬 넘겠는데요. 이렇게 음식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다 남아서 버리지 않을까요? 아니,
이게 우리 집 한 끼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대식 가셔. 그리고 아버지 사무실이 이 근처에 있어서 밖에서 점심 저녁을 해결하지 않고 집으로 드시러 오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항상 여분의 음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시부모님은 식사를 부엌 식탁에서 아들, 딸 내외와 함께 하시지 않고 꼭 안방에서 따로 드시더라고요. 제가 죽어라고 음식을 만들어 놓으면 시누이가 안방으로 음식을 가져다 드렸죠.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간식도 즐겨 드시니 저더러 나가서 사오라고 차키를 자주 주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술, 담배도 즐겨 하시는 분이었어요. 한번 살아나갈 때마다 꽤 많은 양의 간식거리와 음료, 그리고 맥주 등의 주류, 담배 등을 사다 날랐죠. 제가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조금씩 손을 보태주기는 했지만 거의 모든 일을 저 혼자서 맡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손을 떼버렸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손만 떼고 입으로는 여전히 살림에 관여를 하는 것이었어요. 말이 좋아 관여한다고 하는 것이지 시누이는 제가 하는 일을 거의 관리, 감독하는 것 같았죠. 부엌 식탁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를 반복하더군요. 정말 짜증이 머리 끝까지 솟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집안일에서 손을 거의 떼셨다면 이 살림은 제 살림 아니겠어요? 이미 출가한 딸이 친정에 얹혀 살면서 시어머니가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기, 누나 금방 나간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내가 보기엔 절대로 나갈 생각 없어 보이던데? 약속한 거하고 틀리잖아. 도대체 언제 내보낼 건데? 가뜩이나 일도 많을 텐데 누나가 도와주니까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 음식 만들어대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누나가 도와주잖아. 솔직히 주제 넘잖아. 출가한 딸이 얹혀 살면 나 죽었다 하고 살아도 미울 판인데 할 말 다 하고 어머니 대신 시집살이 다 시키고 도대체 당신 누나가 뭔데?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남편의 입에서 알았으니 어떻게든 빨리 내보내겠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다음 반응은 그야말로 의외였죠. 어디서 손이 시누이한테 주제 넘는다는 둥, 얹혀 산다는 둥 말이 많아? 그리고 누나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그러는 거야? 누나가 안 가르쳐주면 자기가 그런 일 다 혼자 할 수나 있어? 다시는 우리 누나 험담하지 마. 나 기분 별로야.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한다면서요? 남편은 절대로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하소연을 한다는 것이 서러움만 한가득 받고 끝나고 말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모든 것을 맡긴 듯 가끔 쇼핑이나 하면서 지내더라고요. 한번 나가면 명품 로고가 찍힌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들어왔죠. 시어머니 안방엔 하나에 적어도 30만 원 이상 하는 고가의 화장품이 몇 개씩 보였고 옷방에 진열된 옷, 구두, 가방도 모두 내놓으라 하는 명품이었죠. 시누이 방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되기는 하나보다 생각했죠. 남이 보면 그림 같은 동네에 있는 큰 집에 잘 나가는 사업가 집안에 부러울 것이 없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벌써 지치고 있었답니다. 우선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일하는 사무실이 시댁과 근처에 있다는 것도 반가운 일이 아니었죠. 매일 집에 찾아와 점심, 저녁을 챙겨 먹었으니까요. 저 혼자만 먹으면야 김치 하나만 놓고도 먹죠. 그런데 시아버지 식탁을 그렇게 차려드릴 수가 있나요? 거기다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퇴근이 늦는 경우가 많아서 오밤중이 되어야 제가 할 일이 끝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리고 일이 정말 바쁘신지 사무실에서 못 들어오시는 날도 많았답니다. 일이 끝나고 제 방에 들어와서 앞치마를 벗으면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구겨져 골아 떨어지곤 했어요. 원래 저는 깊이 잠이 못 드는 체질인데 누가 업어가도 모르게 골아 떨어질 정도로 힘든 생활이었답니다.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던 어느 날 친구들한테 갑작스럽게 전화가 온 날이었어요. 우리 집 근처에서 다들 만나기로 했으니 잠시 나왔다 가라는 것이었죠. 나갔다 오겠다는 말이라도 하고 나가려고 시누이를 찾았는데 거참 행동까지 빠른 시누이였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부엌에 같이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는 거였죠. 다만 시어머니가 거실을 지나서 안방으로 가시기에 뒤따라가서 노크를 했어요.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노크를 하고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더니 안에서 잠겨 있더군요. 나가더라도 말은 하고 나가야겠는데 어쩌나 싶어서 좀 기다렸다가 또 노크를 해보았죠. 나 옷 갈아입느라고 문 잠갔다. 밖에서 말해라. 무슨 일이니? 아, 어머니, 친구들이 근처에 와 있다고 잠시 나오라고 해서요. 2시간만 나갔다 들어올게요. 어머니가 귀찮다는 듯한 말투로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몰라 식탁에 어머니가 먹을 점심 식사를 준비해두고 하늘하늘한 천으로 덮어두고 친구들 모임에 나갔죠. 그런데 모임에 나가기 위해 대문 밖을 나서다가 웬 아줌마가 우리 집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대문에서 나오는 저를 보더니 얼른 시선을 피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그저 길을 찾는 사람이겠지 했답니다. 나가서 수다를 떨다 보니 저녁을 준비할 시간에서 조금 지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자네, 도대체 살림하는 사람이 어딜 이렇게 돌아다니다 오는 거야? 그리고 저 식탁에 차려놓은 건 누구 코에 붙이라고 차려놓은 거냐고. 나가기 전에 형님을 찾았었어요. 그런데 안 계시기에 어머니 드실 것만 차려놓고 나간 건데요. 뭐가 잘못됐어요? 도대체 시부모 모시는 사람이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늦었냐면서 시누이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더군요. 형님, 제 손만 손인가요? 저 오기 전에는 형님하고 어머님이 다 하셨다면서요. 며느리가 무슨 음식 만들려고 시집 온 사람도 아니고 친구들 모임에도 잠깐 못 나갔다 와요. 그리고 저한테 시집에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기 전에 형님 먼저 시댁에 할 도리 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은데요. 시누이가 그야말로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얌전하고 순종적인 줄 알았더니 사람 완전히 잘못 봤다는 둥,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게 되어 있다는 둥, 솔직히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섞어가면서 크게 핀잔을 주더군요. 이날은 저도 지지 않고 하는 말마다 대꾸를 해주었어요. 저희 결혼하고 나면 금방 나간다는 분이 왜 이렇게 친정에 오래 계시는 건데요? 이제 그만 이사 나가셔야죠. 안 그래요? 시누이가 기가 막혔는지 아니면 할 말이 없었는지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니 어느 정도 속이 시원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일을 다 하고 방에 들어와서 오랜만에 꿀잠까지 잤다니까요. 잠을 잘 자서 그런지 다음날 아침이 날아갈 것 같더군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해서 시아버지와 남편을 출근시키고 청소기를 밀면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어요. 아, 깜짝이야. 아버님, 깜짝 놀랐잖아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저 청소하느라고 들어오신 줄도 몰랐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시아버지는 그냥 잠시 쉬러 왔다고 하고는 안방으로 가더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청소를 하러 2층으로 올라간 사이 시아버지가 어느새 다시 나갔던가 봐요. 저녁이 다 늦어서야 잠시 볼 수 있었죠. 처음 시집 와서는 정말 몸이 너무나 힘들어서 제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골아떨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였는데 이제는 몸이 적응이 되어서 방에 들어가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TV를 보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 저 영화 보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골아떨어졌을 때는 피곤해서 꿈도 꾸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꿈도 꺼지더라고요. 꿈에서 웬 불도저가 하나 나타나서는 우리 집 지하실로 쿠궁거리며 다가오는 꿈도 꾸었죠. 그리고 꿈에 시누이의 머리채를 실컷 잡아 흔들어 주기도 했어요. 비명이 마치 지옥 저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윙윙거리며 귓전을 울렸답니다. 시누이 머리채를 잡는 통쾌한 꿈도 있었지만 깊이 잠드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지 꿈자리가 늘 어수선했답니다. 하루는 꿈에 웬 술자리가 보였어요. 남자들 몇이 상을 두고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리기도 했죠. 아무튼 잠에 골아떨어지지 않게 되면서 꿈을 자주 꾸는 통에 잠이 깊질 못했고 그래서 낮에 졸린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날도 요란스럽게 만든 아침을 먹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을 했고 집에는 시누이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만 남아 있었죠. 제가 부엌에서 물잔을 씻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크리스탈 물잔이라고 조심하라고 시누이가 말했었는데 또 한 소리 듣겠다 싶더군요. 그런데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쨍그렁 소리에 이어서 바로 발밑에서 또 한 번 쨍그렁 소리가 난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부엌 천장이 높아서 울리는 소리일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가 떨어뜨린 물잔의 쨍그렁에 이어서 다른 쨍그렁 소리가 작지만 분명하게 제 귀에 들렸답니다. 일단 저는 시누이가 보기 전에 얼른 치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깨진 물잔 조각을 깨끗이 치웠어요.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고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자기 담배 냄새 너무 난다. 옛날엔 향수라도 뿌리고 다니더니 요즘은 그것도 안 뿌리나 봐. 그 담배는 도대체 언제 끊을 거야? 결혼하면 끊기로 했었잖아. 시부모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간 뒤였고 우리 내외와 시누이가 같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그날은 특히 남편에게서 나는 담배 냄새가 거실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일어나서 거실 구석에서 탈취제를 찾아 거실에 뿌려대기 시작했죠. 계속 남편에게 담배 좀 작작 피우라고 잔소리를 하면서요. 아유, 이 동네에는 그런 애들 없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들 몇이 우리 집 뒷마당 쪽 바깥 벤치에서 매일 모여서 담배들을 뻑뻑 피운다지 뭐야? 또 그 애들인가 보다. 시누이의 말에 괜히 애먼 남편을 잡은 것 같아 좀 미안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시누이가 제게 또 심부름을 시키더군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간식, 음료, 술, 담배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제는 대략 한 번에 얼마나 사야 하는지도 알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차키만을 받아가지고 마트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나가는 길에 얼마 전에 보았던 그 아줌마를 또 볼 수 있었어요. 또 우리 집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제가 다가가니까 얼른 돌아서더라고요. 혹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생각도 들었죠. 그날 장을 봐가지고 와서 시누이에게 그 아줌마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 번 집 주변에서 그 아줌마를 보았다고 하면서 이상한 사람일지도 모르니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를 물었답니다. 그런데 시누이의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더군요.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을 다 신고할 참이야? 우리 집 앞은 누가 지나다니지도 못하냐고. 네? 그게 아니라요. 형님, 몇 번이 다 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빈집인지 확인하고 털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신고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시누이는 또 아주 단호하게 쓸데없는 생각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고 제 마음속에 그 일은 하나의 궁금증으로 남았답니다. 며칠 뒤 길에 나가보니 어느새 단풍이 다 떨어지는 계절이더군요. 길에 떨어진 단풍잎들이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서 지저분했어요. 차도에까지 날린 단풍잎들이 자동차 바퀴에 밟혀 도로도 지저분했고요. 장을 다 보고 집에 돌아와 차고에 차를 두고 일부러 대문을 통해 앞마당을 가로질러 들어갔어요. 집 앞 마당에도 나뭇잎들이 떨어져서 짓밟혀 지저분할 것 같았죠. 그런데 정말 이상했답니다. 나뭇잎이 떨어진 그대로 아무에게도 짓밟히지 않은 채로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껏해야 제가 나가면서 밟은 것 정도였어요. 솔직히 식구가 6식구이고 아침마다 4사람씩 출근을 하는데도 나뭇잎이 멀쩡하다뇨. 다들 이 마당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데 참 이상하다 싶었죠.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답니다. 그동안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출근할 때 중문까지만 배웅을 했었다는 생각이 났어요. 따라 나갈라 치면 굳이 중문을 닫으면서 나오지 말라고 했던 남편의 말도 기억났고요. 오늘도 남편과 시아버지가 중문을 통해 나갔고 저는 현관을 나가는 것까지만 보고 들어왔던 기억이 나더군요. 시누이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니도 안방에 있는지 기척이 없었고요.
자기야, 나 자기 사무실 좀 구경시켜주라. 한 번도 안 데리고 나갔었잖아. 아버님하고 자기가 일하는 곳인데 구경이라도 해야지. 사무실에 책상하고 의자밖에 더 있어. 구경하긴 뭘 구경하겠다는 거야? 생산하고 유통은 다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사무실은 그야말로 생산, 유통을 기록하는 곳일 뿐이라고. 굳이 그렇게 저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려는 이유도 알 수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짙은 의심의 먹구름이 뭉게뭉게 일었답니다.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니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선 시어머니도 이상했죠. 아침을 먹고 방에 들어가면 쇼핑을 하러 나가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나오질 않는 거였어요. 도대체 안방에서 혼자서 뭘 하길래 그렇게 나오질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시누이 남편에 대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침을 먹고는 항상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닫고 있었답니다. 처가의 재산을 믿고 그러는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매일 어디를 가는지 집에 없는 것이었죠. 결국은 이 궁금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려 마음을 먹었죠. 시어머니가 한번 들어가면 도통 나오지 않는 안방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가 심부름을 시키는 날 마음을 굳게 먹고 현관문을 나간 다음 다시 살그머니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우리 방에 몸을 숨기고 바깥을 조금씩 살피면서 안방 문이 열리길 기다렸어요. 드디어 육중한 안방 문이 열리더군요. 그런데 그 방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시누이도 나오는 것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나와서 뭔가를 의논하는 것 같더니 부엌으로 향하더라고요. 정말 모험이었지만 저는 얼른 발소리가 나지 않게 안방으로 가서 방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일단 보기에는 이상할 것이 없었고 단지 장롱문이 열린 채 있었답니다. 그런데 저는 안방에 들어서면서 도대체 어디서 풍겨오는지 모를 아주 지독한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그러고는 분명히 장롱 뒤쪽에서 웅얼거리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죠.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그만 안방을 뛰쳐나와 우리 방으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마음이 좀 진정된 다음에 용기를 내서 바깥으로 나갔어요. 뭐야? 내가 심부름 보냈었잖아. 여태 안 가고 뭘 하고 있는 거야? 형님, 제가 글쎄 신용카드를 안 가지고 그냥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카드 가지고 다시 나가야 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젊은 애가 정신이 없다며 혀를 끌끌 찼고 저는 얼른 바깥으로 나와 차에 시동을 걸고 전 속력으로 달렸죠. 집에서 먼 거리를 달려왔다 싶었을 때 주차할 만한 곳을 찾아 차를 멈췄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집안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장롱 뒤쪽에서 들리던 소리, 결코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답니다. 그러고 보니 안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던 시어머니와 그 알 수 없는 목소리의 주인공들의 관계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기억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집 근처를 배회하던 그 아줌마에 대한 것이었죠.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더니 시누이가 펄쩍 뛰던 일도 생각났고요. 정말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제 남편이 관련된 일이었어요. 이렇게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고 말 수는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동네 어귀에 들어서면서 그 아줌마를 또 볼 수 있었어요. 얼른 내려서 아줌마를 붙잡았죠. 아줌마는 처음에 저를 겁내하더군요. 아줌마, 저희 집 주변을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시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 겁내지 마시고요. 저 역시 알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아줌마가 제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저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며느리라고 스스로를 소개했죠. 세댁, 나는 그 집에서 일하던 가정부예요. 일단 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도 싶었고 그리고 그 집 사람들 다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세댁 혹시 그 어마어마한 집이
자가가 아니라 새 들어 산다는 거 알아요? 새를 들어 산다니 정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도대체 그 비싼 동네에 그것도 그 큰 집에서 보증금은 얼마며 만일 월세라면 도대체 얼마를 내고 산다는 말인가요? 아줌마가 말해주더군요. 적어도 1,000만 원 가까이 세를 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고 했더니 의외로 우리 시집이 그 집으로 이사 온 것이 얼마 안 되었다는 것이었죠. 부근의 인력 사무실에서 아줌마는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요리 솜씨가 좋고 깔끔해서 써본 사람들은 다시 찾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줌마가 시집의 입주 가정부로 고용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안방과 지하를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를 하더라는 것이었어요. 기간도 꽤 걸렸고 마당에 쌓인 자재들을 볼 때 큰 공사였다는 것이었어요.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을 즈음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에게서 얘기를 들었다며 집안에 어떤 공사를 했는지 따져 묻더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지하실이 지저분해서 깨끗하게 개조해 놓았노라고 그 사람들을 달랬다더군요. 원하면 나갈 때 원상복귀 하겠다고 했고요. 그때 아줌마도 슬그머니 집주인과 시어머니를 따라 지하실에 내려가 보았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하실이 아주 깨끗하게 사람이 거주해도 될 정도로 공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였어요. 집주인은 지하를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돌아갔다죠. 그러고 그 다음부터 시집의 생활 습관이 완전 바뀌었다고 했어요. 우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식사량이 대폭 늘었고 혼자서 아줌마가 다 알아서 하기는 힘들었대요. 아줌마가 혼자 일을 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 한 명을 더 쓰게 해달라고 말했더니 시누이를 불러들이더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지하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가끔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하실을 염탐하다가 결국 해고되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듣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갔더니 시누이가 또 길길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딜 나가서 이제 왔냐는 것이었죠. 나가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워서 병원에 갔다 오느라고 늦었다고 둘러댔어요. 다음 날 남편과 시아버지가 출근을 하더군요. 제가 사람 소리를 들은 곳은 분명 장롱 뒤쪽이었어요. 어떻게든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바깥으로 불러내야만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았죠. 고민하다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사촌 오빠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희 친정 큰아버지의 아들이었답니다. 오빠가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제게 기막힌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쉽게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이에 남편에게 언지를 주기도 했죠. 이 집이 자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동네 사람들을 통해 들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흠칫 놀라더군요. 그리고 제가 남편을 떠보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큰 집에서 새를 들어 살아야 하느냐. 시누이네를 내보내고 집을 줄여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아니냐고요. 남편이 자신은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구는 것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근거를 모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못 보았던 집안의 공간들을 살펴보라는 오빠의 말에 미지의 지하실도 살펴보기로 했죠. 마당에서 지하실로 들어가는 통로는 튼튼한 쇠문으로 되어 있었고 자물쇠까지 잠겨 있더군요. 그리고 뒷마당도 살펴보았어요. 뒷마당에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닌 듯 나뭇잎들이 짓밟혀 있더군요. 그리고 그 나뭇잎의 방향은 안방의 창문 쪽을 향해 나 있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계획을 실행할 기회가 왔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더니 시누이와 부엌 식탁에서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의논하더군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이 의논이 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장부 같은 것을 펼쳐놓고 깜짝 놀랄 만큼 많은 현금을 쌓아놓고는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는 것이었죠. 그 사이에 저는 사촌 오빠가 가르쳐준 대로 방 안으로 숨어들었어요. 정말 가슴이 뛰고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지만 오빠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했죠. 장롱문을 열어보니
역시 뒤쪽에서 분명한 말소리가 두런두런 들리더군요. 그리고 장롱 뒷판을 조심스럽게 앞, 뒤, 좌우로 움직이자 뒷판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고는 문이 하나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 문을 살짝 열고는 저와 오빠가 계획한 대로 했죠. 불이야! 불이야! 큰일 났어요! 불났어요! 제가 소리쳤죠. 금방 안방의 연기가 자욱해졌고 그 연기가 아마 장롱 뒤쪽 문을 향해서도 퍼져갔겠죠.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장롱 뒤쪽 문이 활짝 열리더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오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 남편 그리고 제 남편도 보였죠. 출근을 했다던 사람들이 장롱 뒤에서 나오는 희한한 장면이었어요. 저는 비로소 초로에 접어든 부부의 음식이 왜 그렇게 많아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튀어나오자 저는 침착하게 양동이에 물을 부어 불을 껐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안방으로 튀어들어오면서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저를 양쪽에서 잡더니 거의 쓰지 않는 1층의 작은 방으로 끌고 가더군요. 그리고 저를 밀어넣더니만 나오지 못하도록 바깥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작은 방 안에 오래 갇혀있지 않아도 되었답니다. 곧 일단의 사람들이 거실을 통해서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소리가 났고 제가 방 안에서 세차게 문을 두드리자 저를 밖으로 나가게 해주었어요. 사촌 오빠가 같이 온 사람들을 지휘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오빠와 일을 의논할 때 오빠가 해주었던 말은 이랬어요. 혜정아, 네 말을 들어보니 그것은 하우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수법이야. 하우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도박장이라는 거다. 아마 몰래 모여서 도박을 하고 있을 거야. 도박장을 개설한 사람은 일단 장소 사용비로 꽤 많은 돈을 받아내고 식사 등 필요한 물품도 엄청난 이문을 얹어 팔기도 하지. 맥주 한 병에 10만 원,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오빠가 말했죠. 기회가 올 것이니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요. 저는 그 기회를 보다가 안방에 양동이를 가져다 놓고 그 안에 불을 지펴 연기를 냈던 것이었답니다. 우리 오빠는 말이죠.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였어요.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긍지였죠. 저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켜놓고는 집 주변을 수사관들이 매일 감시를 한 것이었어요. 제가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장롱의 통로를 통해 기어나온 사람들이 줄줄이 연행되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남편도 연행되었죠. 저는 참고인 겸 증인으로 검찰 수사관들과 동행했고 가정부 아줌마도 참고인으로 와 있더군요. 제가 시모와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명품으로 휘감고 사는 것이 그렇게 좋던가요? 남의 집을 빌어서 도박장을 개설할 정도로 돈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으로 앞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요? 내 짐작이지만 아마 생각보다 저축이 많지 않을 것 같네요. 그렇게 번 돈은 금방 써버리기 마련이니까요. 정말 성실하고 힘들게 번 돈이라야 귀중한 것을 아는 법이죠. 아이고,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했구나.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지 않니? 나는 내 나름대로 그렇게 쓴 거다. 지하에 음식 날라다 주고 심부름 해주는 일은 뭐 쉬웠을 것 같니? 나도 힘들게 노동을 해서 번 돈이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건들 좀 사들였다. 이게 정승같이 쓴 거 아니겠니? 궤변 중에서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궤변이네요. 한 사람도 아닌 온 식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 그것도 정말 희귀한 일이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이미 상습 도박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다죠. 그리고 남편은 이미 한 번 이혼을 한 전력이 있더군요. 그것도 남편의 도박병 때문이었죠. 이혼 후에도 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선 번듯한 가정을 꾸려 멀쩡하게 살아가는 척 연기를 할 필요가 있었죠. 하지만 비밀을 숨기기 위해선 이것저것 많이 아는 똑똑한 서울 아가씨들보다는 시골에서 순박하게 자라난 며느리가 좋았을 테고요. 아이씨, 시골뜨기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완전히 잘못 짚어서 집안 망했네. 뭐 들어가도 몇 년 살면 나오겠지.
우리 집 이런 식으로 안 죽는다고. 사촌 오빠가 이번엔 아마도 빨리 나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해주더군요. 시아버지의 도박병은 이미 젊은 시절에 시작되었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지 일확천금을 노리는 경향이 똑같았다더군요. 남편은 도박 때문에 입건되면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는 아예 이 길로 들어선 것이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회사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받는 그 기쁨이 기억이 나나? 그런 기쁨을 내던지면서 이런 두려움 속에서 돈만 추구하고 살았다고? 그리고 도박 뒤치다꺼리를 위해서 결혼을 했다고? 충고하지만 자식은 낳지 마라. 좋은 것을 가르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보기엔 모두 구제불능이거든. 이혼 서류의 도장을 받으러 구치소로 갔죠. 남편은 여전히 들킨 것이 억울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보고 이를 가는 표정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가족 전부가 도박 개장죄로 실형이 선고되었고 적어도 3년 동안 사회에서 마주칠 일은 없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주경 야독이라고 낮에는 일을 하고 퇴근 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적은 임금이지만 아껴 쓰며 저축도 조금씩 하고 있죠. 저금 통장이 한두 푼씩 불어나는 그 재미를 남편과 시집 식구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지금까지 제 결혼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꽤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텐데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